무결점주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125.6km 윤성빈 내려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윤성빈 트랙 레코드입니다. 트랙 레코드 50초 02 대한민국은 썰매 황제를 보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썰매 종목 최초일 뿐만 아니라 설상 종목 최초의 메달입니다. 대한민국의 윤성빈 금메달을 목에 걸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동계 스포츠 그리고 한국 스포츠의 모든 역사가 지금부터 새로 시작되겠습니다. 윤성빈은 자신의 주먹과 태극기를 새겨놓은 썰매의 날을 정성스럽게 정비하며 차분하게 대관식을 준비했습니다. 커다란 환호를 받으며 심호흡을 고르고 오른발을 주먹으로 친 뒤 스타트대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초반 각도 큰 커브들은 매끄럽게 통과했고 마의 구간 9번 커브를 지나가며 조금 흔들렸지만 거침없이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50초 18, 3차 시기도 1위에 오르며 2위와 격차를 1초 이상 벌렸습니다. 마지막 4차 시기는 더 이상 완벽할 수 없었습니다. 중력의 4배에 달하는 압력을 견디며 최고 시속 125km로 평창 트랙을 질주했습니다. 50초 02, 전날 자신이 세운 코스 레코드를 갈아치운 윤성빈은 결승선을 통과하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했습니다. 열광하는 팬들을 보며 태극기를 휘날렸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금빛 3배를 올렸습니다. 응원 덕에 제가 금메달을 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분 좋게 시작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말 그대로 차원이 달랐습니다. 30명의 선수가 이틀간 110번의 레이스를 펼친 가운데 스타트와 레이스기로 1위에서 4위까지 윤성빈이 휩쓸었습니다. 2위 트레구 보프에는 무려 1.63초를 앞서며 스켈레톤 역사상 가장 큰 격차로 정상에 올라 진정한 황제의 탄생을 선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 67.4%, 그렇지 않다 26.8%. 1월 말 60%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여타 조사에 비해 소폭 반등하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이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에 관해선 개최 찬성 의견이 68.8%로 반대 25.9%보다 2배 넘게 높았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59.8%가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불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 국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고 김재정 씨 소유 다스 지분은 물론 자신이 관리해오던 부동산도 실제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고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에 협조적인 인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지난 12일 조련 이 국장을 긴급 체포했고 결국 구속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이 국장이 지난달 25일 영포빌딩 지하 2층 비밀 창고가 압수수색 당한 이후 다른 곳에 보관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과 관련된 기밀 서류를 이곳으로 옮겨놓고 파쇄하려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압수수색한 곳을 검찰이 다시 덮치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지난달 25일 이후 차명재산 관련 서류를 영포빌딩 지하창고에 숨겨두다 적발됐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이 같은 은폐 행위를 이 국장 혼자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기밀 서류 은폐와 파쇄를 지시한 인물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스 자회사 홍은프래닝이 오피스텔 건설로 얻은 이익 가운데 약 40억 원이 이시영 씨의 개인 회사 다온에 부당 지원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처럼 공개적인 집사 역할을 수행한 인물뿐만 아니라 비공개적인 재산 관리를 맡았던 이들까지 구속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 입증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로 이제는 소환조사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았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도 재밌는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북한, 설, 김여정 등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동포구나 이런 생각했을 것 같고 이 시간에는요 다시 김현 이야기 합니다. 우리 방송의 캐치플레이즈는 김현희는 진짜로 가짜다. 야, 그냥 가짜도 아니고 진짜로 가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 방송 혹시 김성전님 나오는 방송 들어보셨어요? 비행기 조종사 출신 말씀하신 거.
그분은 또 색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또 그런 시각도 있고 어쨌든 간에 뭔가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예. 그 사고 처리도 정말 희한하게 그 대충대충 해서 덮자 뭐 이런 분위기였다는 그 이야기도 있었고요. 자, 근데 김현희 씨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새날의 칼기 관련한 방송은 TV조선과 싸우는 거다. TV조선은 유난히 김현희 씨를 북한에서 내려온 공작원이라고 믿게끔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부분 같고요. 근데 지금 김현희 씨가 최근에 한국 언론이 아니고 미국 언론,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NBC라든지 이런 데서 인터뷰를 막 하면서 이제 마치 한국의 올림픽을 뭐랄까 우리 느낌엔 그래요. 한국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치러지는 걸 방해하려는 것 같은 그런 책동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중앙일보 같은 언론이 보도한 거에 보면 남북 협력은 북한의 손에 놀아나는 것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참 안타깝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그 한반도기 사용하는 것도 뭐 안 된다고 하고 남북 협력은 북한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다. 북한의 주민을 다루는 방식을 희석하고 주목하게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좀 황당한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내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북한에서 김일성의 로봇으로 살았다. 웃기지 않아요? 이런 말 들으면 북한에서도 김일성의 로봇으로 살았다. 김일성의 로봇으로 사신 분이 노동당 당증도 잘 모르고. 맹세면에는 그 김일성 이름 없잖아요. 김정일한테 했죠. 그 당시에 예. 김정일한테. 김정일 로봇 살았다 하면 그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핵심은 지금 올림픽이 한창인데 이 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였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북한의 손을 잡아주면 안 되는 거였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그럼 뭐 계속해서 우리 한반도는 북핵 문제를 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싸워야 되겠네요. 반목질시하면서 대대로 쌓아야 되는 거죠. 이 여자 말대로 하면. 그러니까 그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화해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북한에서 어떤 공작원의 역할을 받고 남한의 무고한 국민들의 목숨을 살상한 사람이라고 하면 다시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어떤 남북 관계가 개선돼야 되고 특히 이런 평창 올림픽 같은 때야말로 진짜 남북 관계가 잘 돼서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남북 관계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되게 되면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간첩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더 이상 그런 일 할 필요도 없고 잘 지내고 있고 잘 소통이 되는데 제가 뭐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이런 소통이 잘 돼서 남북 간에 서로 이렇게 밝히지 못했던 그런 사건들을 협력해서 밝히고 이러는 게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냥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지금 대한민국에서 세계적 스포츠 이벤트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올림픽, 월드컵, 예.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다 치른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인데 올림픽으로만 따지면 1988년 예, 88 올림픽. 그리고 지금 30년 만에 정확하게 30년 만에 동계올림픽이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김현희가 칼기를 폭파한 사건의 의도가 남한의 88 올림픽을 못 치르게 하기 위해서 다 뭐 이게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당국과 김현희의 주장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30년 만에 다시 칼기 폭파 사건을 또 한 번 조명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88 올림픽을 유치한 게요. 1981년 9월입니다. 여러분은 그때 한국에 안 계셨죠? 네.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타마란치라고 당시 IOC 위원장이 개최지를 발표하는데 지금도 사람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개최지 발표하는데 이제 뭐 영어로 뭔가 막 했겠죠? 그 타마란치 위원장이 세울, 코리아 이렇게 부르니까 나라가 난리가 난 상황이 바로 1981년 상황이고요. 그 당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은 전두환이라고 하는 군인이 대통령이 들어서가지고 국민들에 대한 유화책으로 세계적 스포츠 이벤트를 주최하는 거를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1985년에 2월 달에 사마란치 올림픽 위원장이 제안을 합니다. 올림픽 공동 개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개최하자. 그러니까 IOC라고 하는 그 국제올림픽위원회라고 하는 그것이 올림픽을 주최하는 의미가 인류의 평화예요. 소련과 미국으로 나눠졌던 그 2차 대전 이후의 국제 정세 속에 세계적으로는 최소한 스포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싸우지 말고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평화 체제를 만들자는 게 IOC 올림픽의 목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북한이 극렬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IOC가 먼저 지원하는 거죠. 남한, 북한이 올림픽을 공동으로 주최하자. 1985년 7월에 북한은 IOC의 제안을 수용합니다. 이 이야기 모르시는 분들 많죠. 예.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서울 올림픽을 치렀지만
북한이 당시에 남한, 북한 공동으로 올림픽 치르자는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1985년 7월이고 나중에 올림픽이 그러니까 올림픽 개최된 건 1988년이니까요. 그래서 1985년 10월, 1986년 1월, 6월, 1987년 7월 IOC의 제의에 따라 스위스 로잔에서 남과 북 공동 올림픽을 위한 회담을 엽니다.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 때도 보면은 관련해가지고 북한 대표단이 내려와서 회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같이 하자고. 일본의 보도를 보면 북한은 1987년에 올림픽 공동 개최를 전제로 경기장과 선수촌 등을 건립하고 있었대요. 박찬님은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네. 87년이면 제가 중학교 4학년 때거든요. 그때 그 평양시 지금의 통일거리, 광복거리, 앙골체육촌 그때 당시 다 건설했거든요. 올림픽 공동 개최를 위해서. 그래서 IOC가 그래 그러면 북한도 몇 종목 치러라. 이거 따낸 것은 남한이니까 네 종목의 경기를 북한에서 치르게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고요. 북한은 이걸 수용했고 동시에 남북한 인구 비례에 의해서 올림픽 전 경기 종목의 3분의 1, 즉 8개 종목의 배정을 요구했었다까지가 칼기 폭파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처럼 SNS 시대도 아니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니까 국민들은 몰랐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칼기 폭파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해, 그러니까 그해 7월 달까지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987년 11월 29일 날 칼 858기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주체가 와르르 무너진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1988년 올림픽이 있던 바로 그해 11월 12일 날 북한이 올림픽과 관련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남조선이 단독으로 강행하려는 올림픽 경기에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현 조건에서 제24차 올림픽 경기대회 참가 신청을 낼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 앞으로 북남 연석회의가 열려 올림픽 공동주최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다시 북측의 입장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사이에 칼기 폭파 사건이 나고 나서 제 기억에도 뭐가 있냐면 어마어마하게 큰 운동장 있잖아요. 네. 옛날에는 여의도 광장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럼 거기에 방공 단체들이 주최하는 북한 규탄 대회 같은 게 무지하게 열려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IOC가 뭐건 올림픽을 북한과 공동으로 주최할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론은 급속하게 악화돼서 TV 같은 데서 매일 김현희 관련한 뉴스 내보내고 그러는 상황에서는 결국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이제 남한이 따온 올림픽을 공동 주최할 명분이 완전 사라져버린 거예요. 칼기 858기 폭파 사건으로. 불행이 30년 만에 재현될 뻔했으나 이건 공동 주체는 아니고 북한이 참여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그걸 못하게 하려는 세력들이 인공기 불태우고 제1야당 이런 데서 자기네 정권에서 유치한 경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창 관련한 법에도 북한의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북한 참여에 대해서 그 당시 정권 때는 적극적으로 와야 된다고 말했던 바로 대표적인 나경원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권이 바뀌고 그걸 갑자기 돌변한 거죠. 막상 이제 개최하려고 보니까 돌변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1988년 1월 15일입니다. 그 올림픽 있던 해 올림픽 신청 마감일을 이틀 앞둔 1월 15일에 한국은 대한항공기 사건에 대한 공식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신청 마감일 날 북한이 마치 올림픽에 참석 하려는 듯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달 반 만에. 네.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대한항공기 사건이 북측에 의한 테러라고 발표했고요. 북측이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테러를 감행했다는 상황에서 올림픽 공동 개최가 논의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공동 개최를 하려는 북한이 무슨 이유로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폭파시켜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항상 하는 말 북한이 칼기 폭파에서 얻는 실익이 없어요. 예, 0이고 사실은 뭐 이 사건만 뿐만 아니라 항상 이런 조작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어떤 이슈가 꼭 있잖아요. 이게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군가를 분명히 따져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폭발 사건이 일어나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본 거 누구냐. 그리고 북한은 그 다음에 세계 청년 학생회를 개최를 해요. 그럼 북한에 주는 영향은 뭔가? 사실은 이걸 따져보게 되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고한 군인들도 아니고. 그렇죠. 일반 보통 국민들을 죽여서 얻는 실익이 없어요. 그 시점도 참 너무 그 올림픽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1988년 2월 6일 정확하게 30년 정도 되네요. 2월 6일이면 북한은 올림픽 공동 개최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공동 개최를 거부하게 된다.
대한항공기 사건은 올림픽 공동 개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동 개최를 방해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북한이 88 올림픽을 방해한 게 아니라 8858기 사건이 공동 올림픽을 방해한 사건이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네. 근데 그 상황이 김현희 같은 자들에 의해서 또 재현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사실 알고 보면은. 네. 계속해서 밖에 외국의 그 언론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니까 공동까지는 아니고 북한이 참여하면 안 된다. 북한에 의해서 놀아나면 안 된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명칭이 평양올림픽이잖아요. 차라리 공동 개최하면 좋겠네. 참. 예, 그렇고요. 현실이 그렇고요. 무지개 공작이라는 게 있었는데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의 북해 음모를 폭로하는 공작 이런 거예요. 누가 그걸 일으켰든 간에 이것을 대선에서 이기는 방법으로 써먹자고 하는 그 공작이 드러난 부분이 사실 있었거든요. 88 서울 올림픽 방해를 위해 북한이 자행한 사건으로 북해가 또 다른 만행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폭로하는 그게 이제 무지개 공작이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전두환의 후계자인 노태우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무지개 공작은 성공한 거죠, 사실은. 성공한 거죠. 예. 그런 게 있다는 거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김현희는 진짜로 가짜다. 계속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20일자 월간 조선에 김현희가 인터뷰한 기사의 진위 여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박찬님. 그때 제 편지가 언론에 공개되고 노무현 시기에 국정원에서 내부조사팀을 만들었습니다. 당장 언론에 나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조사한다 하고 2009년 3월 말에 저희를 직접 검사랑 조사팀이 찾아와서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노무현 정권 때 국정원, 경찰, MBC, KBS, SBS, 정의구현사재단, 대책위, 시민단체 등 여럿이 다 연합해가지고 가짜 만들기 공작을 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이. 이게 왜 본인이 진짜면 이런 거짓말을 하죠? 상식적으로 봐도 이런 게 말이 돼요? 국정원까지 포함됐다는데 노무현 정권 때 그 국정원 포함해가지고 경찰, MBC, KBS, SBS 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김현희를 가짜로 만들자고 서로 뭐 어떤 음모를 만들어가지고 김현희를 가짜로 만들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이건 엄청난 피해의식인데 제가 보기엔 이게 사실이라면 정신병이에요. 이건 불가능해요. 한국 사회에서는. 불가능하죠. 네. 그 유성님만 해도 홍광철님만 해도 국정원 같은 데서 가짜로 간첩 만들려고 해도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게 한국 사회라고. 근데 이게 국정원이 시민단체, 노무현 정권 때도요, 국정원이 시민단체 이런 데랑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조직 특성상 그렇게 네. 못하죠. 그리고 신성국 신부님이 국가정보원에 민원을 넣어서 그 회신문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칼 858기 가족회 등이 요청한 사실 확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라고 해서 회신이 뭐라고 왔습니다. 첫 번째, 국가정보원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간 김현희 관련 내부조사팀을 운영하면서 김현희 관련 자료를 재검증하고 관련자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게 칼기 폭파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20년 정도 지난 뒤에 그랬군요.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 시기가 이명박 정권 때예요. 네. 네. 두 번째, 조사팀은 김현희 조작 진술 강요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2009년 3월 26일 김현희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당시 한겨레 등 언론 보도 내용 2009년 4월 16일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8년 1월 26일 그러니까 지난달에 국정원에 문의를 해서 회신 받은 내용이에요. 네. 김현희 조작 진술 강요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2009년 3월 26일 날 김현희에게 통보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이거 너무 A4 반장도 안 되는 너무 난림 아니에요? 너무 성의가 없어 이 네.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국정원이 답을 해준 거예요. 김현희에게 조작 진술 강요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김현희의 학력 비교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탈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상상도 못한 채 3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 허점들이 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강철님. 북한의 김정일도 18살에 대학에 입학했거든요. 김일성 종합대학에 1960년 9월에 입학했어요. 그런데 이 김현희 씨는 유치원에 입학한 게 62년생인데 67년도 4월에 입학했대요. 유치원에. 글쎄 외국에 나갔다 들어와서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기본은 인민학교 과정이거든요. 근데 당시는 9년제 기술 의무 교육을 실시할 때였어요. 북한의 학제가. 김현희 이때 당시는. 9년제. 예, 9년제. 그리고 인민학교에 8살에 돼야 인민학교에 입학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7살에 입학하거든요, 학교에. 예. 7살에 입학하는데, 7살에 입학하게 된 거는
1973년도에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부터 7살 입학으로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김현희 씨는 이민학교에 6살에 입학해요. 6살에. 천재네요. 예. 천재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시스템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천하의 김정일도 말씀드렸다시피 18살에 대학에 갔어요. 예? 그러면 김정일도 8살에 이민학교를 간 거예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6살에 입학해서 10살에 나와요. 7, 8, 9, 10살에 이민학교를 나오고. 이민학교를 졸업해요. 10살에.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등학교인 거죠. 예, 그렇죠. 초등학교죠. 초등학교입니다. 예. 4년제니까. 그리고 중학교, 그 당시에 기술의무교육이라는 그 9년제라는 게 중학교 5학년까지 있었어요. 이게 당시. 우리나라 따지면 중고등학교 합쳐진 거. 네, 그렇죠. 어. 옛날에 우리도 그런 적 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합쳐져. 네, 어. 고등학교는 합쳐진 게 아니고 아하. 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합쳐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나오시기 전까지 북한의 교육 체계는 한국은 지금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식이거든요. 네. 북한은 어때요? 그 내가 나오기 전까지는 2013년 이전까지는 유치원 1년, 인민학교 4년, 중학교 6년 이렇게 해서 11년제였거든요. 중고등학교. 중학교 6년이 중고등학교 합친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학제가 바뀌었는데 당시 김현희 때 당시에는 그런 학제가 아니었거든요. 인민학교 4년, 중학교 5년 그렇게 하고 고급 중학교, 기술학교 이런 게 2년 다녀야 됐어요. 그런데 이 김현희 씨 이 학력에는 중학교까지 말고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현희가 15살에 대학 간구로 되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 학력 자체에도 1년이 공백이 생겨요. 1년이 빠지거든요. 김일성 종합대학에 78년도 9월에 입학해요. 예? 중학교를 72년 9월에 입학해서 77년 8월에 졸업했거든요. 그러면 77년 8월부터 78년 9월까지 1년이 공백이 생겨요. 아하. 치밀하지 못했군요. 예, 그러니까 계산 잘 못한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의혹이 있다는 것이죠. 네. 실제로 북한에 살다 나온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식의 오류가 생길 수는 없는데 어쩌다가 보면 실수로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굉장히 많은 오류가 발견되니까 그냥 의심 한번 품어보는 거예요. 네. 일단은. 자, 김현희 진술서를 한번 봅시다. 유치원에 관한 거짓말이 있더라고요. 1967년에 귀국하여 평양시 하신동에서 동유치원 2년 동안 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인 거죠? 이 원래 1년짜리 아니에요? 유치원은 1년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반, 높은 반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제 6개월은 낮은 반이고 6개월은 높은 반이라서 1년이거든요. 아, 근데 여기에서도 2년이라고 얘기를 했고, 진술을 했고. 예, 예. 그 다음에 하신인민학교 4년. 이제 이민학교는 4년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예. 중신중학교 5년. 예, 그때 당시에 5년이 맞습니다. 를 졸업하고 김일성 종합대학에 예과 1년을 수료한 다음, 그러니까 16살에 들어가서 예과 1년을 했다는 이야기죠. 예, 예, 예. 그리고 평양외국어대학 1학과 2년 재학 중에 조선노동당에 소환되었습니다. 이 학력은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이게 북한의 실상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고 거짓이란데요, 이거는. 천하의 김정일도 18살에 입학했다는데요, 대학에. 그리고 나서 금성정치군사대학에서 1년간 정치사상교육과 네. 체력단련, 정보학 기초교육을 받았다고 했어요. 네, 여기서 금성정치군사대학이 뭐예요? 북한에 금성정치대학이라는 거 있어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에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금성정치대학이 금성정치군사대학의 전신인 거예요. 아하. 예? 그러니까 금성정치대학이 있다가 금성정치대학이 금성정치군사학교로 됐다가 지금은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으로 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짓말인 거죠. 금성정치대학은 여기는 군사자를 더 붙인 거예요. 예? 금성정치군사대학이라고 군사자를 더 붙였죠. 금성정치대학은 옛날에 사로총 일꾼들 양성하는 대학이에요. 예. 지금은 청년동맹 일꾼들이죠. 북한에 당 및 근로단체 그 간부를 양성하는 그 학교들이 있거든요. 김일성 고급당학교, 그 다음에 뭐 각급 도당학교들, 그 다음에 김보현대학이라는 거는 농업근로자동맹 그 간부 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 간부를 양성하는 게 김보현대학이거든요. 그리고 청년 일꾼을 양성하는 데는 이 금성정치대학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지금 군사자를 붙여서 간첩 양성 기지로 만들어버린 거죠. 여기서. 그리고 북한에 김정일 정치대학이라고도 있어요. 근데 김정일 정치대학에도 또 군사자를 더 붙여가지고 간첩 양성 기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성정치군사대학이라는 거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자료에 보게 되면 김현희가 금성정치군사대학에서 간첩훈련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예. 실질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대학이거든요. 이거. 아, 제가 이 학교 부분을 이제 살펴본 거는 물론 뭐 홍광철 씨나 저나 다 북한에서 학교를 다녀봐서 아는데 이분이 북한에서 영화를 찍었다고 해요. 아하. 예. 그걸 그 영화에서 한 어떤 장면에서 꽃다발 뭐 하는 장면이 있는데 예. 자, 우리 한국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국에서 나는 그렇지만 뭐 어릴 때부터 연예인 활동하고 TV 촬영하고 뭐 이러면 사실 학교를 잘 못 다닙니다. 음흠. 북한도 역시 교통 같은 것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이분이 뭐 자기 드라마 뭐 영화 촬영할 때 뭐 배가 고팠고 뭐 여러 가지 그 본인 겪었던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게 되면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시절을 거쳐서 북한에서 뭔가 영화 촬영하고 이러다 보면 학업에 전심을 못했다고 보는 게 아하. 갈래가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왜냐면 북한에서 학교가 김일성 종합대학에 가기 힘들어요. 우리 서울대 같은 거죠. 예, 왜냐면 이게 성적이 돼야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도 찍고 네,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이 서울대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서울대나 이런데 뭐 예술학과라든가 배우학과 특채라든가 이거가 아니라 이분이 김일성 종합대학에 갔다가 갑자기 1년 예과하다가 갑자기 또 외대를 가버렸어요. 근데 이게 저는 왜냐면 북한에서 학교를 다녀봐서 아는데 정말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를 이제 학교 졸업할 때 시험을 봐서 성적순으로 이제 좋은 대학교 성적순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는데 그 학교를 다니다가 다른 학교로 가려면 그러면 수능이라든가 그 학교에 있는 시험을 또 다시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럼 다시 준비를 해서 그 학교에 1학년 때부터 다시 들어가서 다녀야 되는데 중학교, 초등학교, 인민학교 때 배우 생활을 하면서 북한에서 배우로 선발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하면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이렇게 쉽게 그것도 대학교에서 정해진 나이가 있거든요. 학교 들어가는 나이가 정해져 있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근데 지금 이 영화가 네. 지금 있다면은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가 어렸을 때 찍었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대조를 해볼 수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걸까요? 그래서 그 영화가 본인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자기 북한 사람이라는 걸 뭔가 증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영화가 나다 하는데 사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모르죠. 증인 혹시 뭐 증인된 적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의 그 당시 이제 수사 발표문에 보면 영화 제목이 사회주의 조국을 찾은 영수와 영옥이 그게 김현희가 이민학교 2학년 때 1970년에 출연했다 이런 거고요. 하나 더는 1972년에 나온 영화 딸의 심정이라는 영화에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출연했다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상영됐나 이렇게 보니까 연도가 달라요. 1969년이고요. 사회주의 조국을 찾은 영수와 영옥이는 그리고 딸의 심정은 1970년이에요. 그러니까 딸의 심정은 2년 차이가 나는 거고 사회주의 조국을 찾은 영수와 영옥이는 1년 차이가 나는 건데 김현희가 캐스팅이 됐다고 하는 게 상영되고 배포된 시점보다 빠르다는 거죠. 이런 측면 아니었을까요? 그냥 한번 던져보는 건데 그 김현희가 이제 남한에서 그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예쁜 얼굴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예. 그 예쁜 얼굴로 영화 같은 걸 한 적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게 아닐까 싶은데.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서 영화를 하나 찍는 게 거의 1년씩 걸립니다. 장비도 좀 뭐 그렇게 좋지 않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게 빨리빨리 찍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럼 학교 거의 안 다니고 이렇게 찍었다 하게 되면 과연 초등학교, 중학교를 그렇게 초등학교 졸업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지금 이게 의심이 가고요. 특히 대학교는 이게 김일성 종합대학 같은 거는 한나의 시에서 한 명밖에 안 나오는 정도의 갈 수 있는 학생들인데 그럼 그 성적 관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갔는지 이런 부분이 해명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이제 사실은 이건 굳이 예. 밝히지 않아도 될 만한 내용을 좀 뻥 튀기려다 보니까 잠깐 무리해서 밝히다 보니까 꼬리가 밟힌 이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사회주의 조국을 찾은 영수와 영옥이나 딸의 심정. 예, 그 다음에 그 여기는 출연했다 하고
그다음에 그 한자이다는이 운명이라는 그 영화에는 캐스팅되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반대해서 출연하지 않았다. 뭐 감독이 그 집에 찾아와서 이 영화는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뭐의 지도 속에 만들어지는 영화이기 때문에 하면서 위협을 했지만 그 어머니가 반대해서 참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영화 촬영소와의 인연은 끝났다 하고 이렇게 썼거든요. 책에.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집에 있는 금송아지예요. 예. 실제로 아무도 본 적이 없지만 네. 우리 집엔 금송아지가 있었는데 본 적이 아무도 없어 사람들은 네, 또 네.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거 1998년도에 나온 북한의 영화산업 현황과 영화진흥정책연구라는 이런 논문이에요. 이게 거기에 다행스레 그래도 김정일이 그 영화지도 일지가 있더라고요. 여기 1947년 3월부터 98년도까지 있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그게 조선예술영화 딸의 심정은 김현희가 촬영에 참가했다고 하는 딸의 심정은 김현희가 출연했다고 하는 시기보다 이전에 촬영됐어요. 1970년 2월 8일에 김정일이가 딸의 심정 작업 필름을 보고 영화 음악을 선율이 부드럽고 유순하게 만들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70년에 나온 거예요, 이미. 예? 김현희는 72년 11월에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인 72년도에 출연했다 하는데 그 이전에 영화는 나온 거죠. 그리고 또 다음으로 저게요, 사회주의 조국을 찾은 영수와 영옥이. 그거는 김현희 주장으로는 인민학교 2학년 때인 1970년도에 참여했다는데 사회주의 조국을 찾은 영수와 영옥이 이 영화는 1964년 1월 6일에 김정일이 이 영화를 사상예술성이 높은 영화로 만들고 배우들이 연기 수준을 높여라 하고 지시를 내렸어요. 예? 그렇게 돼서 67년도에 수정을 하고 68년도에 또 연기지도 잘하라 담화도 하고 68년도에는 또 현지 촬영장에까지 가요. 김정일이가. 그렇게 해서 69년 10월 10일에 김일성이 삼천리 금수강선을 보고 한 교시를 전달하면서 교시 집행대책을 빨리 세우라 하고 지시를 내려요. 그러면 이 영화는 64년도부터 배우들이 캐스팅돼야 돼요. 그러니까 김현희 2살 때부터.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아이고. 그리고 만약에 김현희가 실제로 이 영화에 출연했다면 김현희 진술에 현지 촬영장에 김정일이가 찾아와서 어떻게 했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걸 또 자랑을 했었어야죠. 네, 자랑을 했어야죠. 네. 김정일이도 봤다고 자기가. 김정일이 2차례 나가요. 현지 촬영장에. 1968년 8월 12일, 1968년 8월 13일에 연 이틀에 거쳐서 현지 촬영장에 찾아가서 지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또 한자의 단원의 운명이라는 영화에 자기가 캐스팅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영화는 중학교 1학년 때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72년도인 거예요. 예? 김현희 이 경력에 따라서, 그 학력에 따라서 보게 되면 72년도예요. 72년도에 여기에 캐스팅 됐다고 하는데 이 영화는 70년도에 이미 나왔어요. 1970년에. 이 영화는 북한에서 표준이 되는 영화거든요. 김정일이 이 속도전 전격전 여기 표준이 되는 영화예요. 김정일이 1970년 1월에 지시를 내려요. 연출대본을 주면서 잘 쓰라 연출대본을 1970년 1월 10일에 지시를 내려요. 그렇게 돼서 쭉 가다가 1970년 2월 11일 날에 한자의 단원의 운명에 대한 장작 전투를 힘있게 벌려 김일성 동지 생일 선물을 할 것을 지시했어요. 김일성 생일 4월이잖아요. 예. 그렇게 돼서 속도전 전격전으로 이 영화를 찍어요. 쫙. 찍어서 4월 5일 날에 김일성이 봤어요. 4월 5일에 김일성이 한자의 단원의 운명을 보고한 교실을 창작단 성원들한테 지시 내려요. 더욱 분발할 때 대한 지시를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한자의 단원의 운명은 1970년 4월에 촬영을 마쳤기 때문에 2년 후인 1972년도에 김현희가 캐스팅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비아냥거리는 말로 예. 어디서 보고 들은 건 있어가지고 예, 슬쩍 그렇죠. 끼워 넣어놨는데 예. 날짜와 시점이 전혀 안 맞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예. 아까 그 예. 이야기 금성정치대학 그 이야기 또 그냥 갈게요. 그것 중에서 그거죠. 그러니까 김현희가 지도원과 탄차가 집마당에 들어서자 네, 예, 예, 한복을 입고 흰 행주 치마를 두른 복스럽게 생긴 50대 아주머니가 나와서 차문을 열어주었다 이런 예. 구절이 있는데 예.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북한 사람들은 다 동지관계잖아요. 동지관계니까 간부들이 와도 가서 이렇게 승차문 안 내려줘요. 간부들 저절로 차문 열고 나오거든요. 여기나 그 회장님이나 조폭 그 두령님 오게 되면 딱 문 열고 허리 굽혀 인사하지. 북한은 안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모르는 거예요. 김현희는. 도당 책임비서 와도 안 그래요. 혹시 중국에선 그랬을까요? 그래서 김정은이쯤 오면 그거는 북한들이 문 열고 다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이런 간부들이 와서는 안 그래요. 북한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식모로 등장하는 아줌마와 김현희가 동지 관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러면은 간부도 동지관계죠. 그럼 이 북한에서의 관계는 인간관계는 당리 정치적 신임을 어느 만큼 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자기 직위가 달라지는 거지. 동지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다 동지 동무 이렇게 부르잖아. 내보다 나이 많으면 동지예요. 내하고 동창이면 동창이나 나이 아래면 동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쿨한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몰라요. 그리고 그 김현희가 묘사를 했던 초대소 내부 구조가 있는데 김현희가 현관에 들어서면 좌우측으로 같은 크기의 방이 있는데 우측 방이 자기가 쓰는 침실이고 그 건너편에 식당 겸 침실이 있었는데 현관 맞은편에는 부엌이 있고 부엌 옆으로 식무방이 붙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간첩을 키우는 학교라면 무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사격 훈련도 했다면서 김현희 뭐 자기 총 얼마 잘 쏜다고도 그 진술한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침실에 무기고가 있어야 돼요. 자기 방 안에 예. 총 같은 걸 걸어두는 그런 쇠살창으로 그러니까 철근으로 만든 철암으로만 남이 이렇게 함부로 열 수 없는 그런 무기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무기를 함부로 보관 안 하거든요, 북한은. 무기 총탄에 대한 관리 엄격하게 해요. 이 한국도 같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우리 군대만 가도 내무반에 총기를 이렇게 따로 거치하게끔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중대 사무실만 가도 총기 보관할 때는 함부로 못 열게 네, 그렇게 자물쇠가 하죠. 꽂혀져 있죠. 네. 김숙희는 김현희와 같이 간첩 훈련 받은 여자예요. 예. 김현희 진술이고 가면. 근데 이 김숙희라는 여자가 순천에서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평양 경공업대학 일용학과에 입학했으나 1학년 때 소환됐다 했어요. 북한에도 순천이라는 지명이 있는 거예요? 네, 순천시가 있죠. 있습니다. 평성시 옆에. 그런데 이 경공업대학에는 일용학과라는 게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게 경공업대학 일용학과라 해서 잘 이렇게 납득이 안 가서 그래서 내가 알아봤거든요. 일용학과가 무슨 과일까요? 있다고 하면 대충 뭘 배우는 거예요? 전혀 감이 안 오네. 뭐 일용직 노동자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일용수매라고 하면 그런 데서는 뭐 공병도 수매받고 이런 데거든요. 일용이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물품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만드는 학과예요? 그런 거 만들든지 그런 걸 관리하든지 이런 걸 배워주는 학과일 거란 말이에요. 일용학과라는 게 이름이. 그러니까 경공업대학에 그런 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그래서 알아보니까 찾아보니까 없어요. 경공업대학에 일용학과라는 게. 그러면 이 김숙희라는 인물 자체도 가공의 인물일 가공이 예, 가능성이 그렇죠. 있겠네요. 예. 그리고 또 뭐냐면 이 금성정치군사대학 입학해서 입학식을 하는데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노래가 녹음기에 올려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차렷자세로 일어서 있었다. 이렇게 썼거든요. 이거 한국에서 보통 이러거든요. 예, 근데 북한은 안 그래요. 북한은 육성으로 따라 부르거든요. 그게 나오면 자기 목소리를 내서 따라서 불러야 된다. 불러야 돼요. 반사적으로 하게 예. 되는구나. 예, 그게 그 북한 둔문이 가다가 이렇게 북한 뉴스들 나오잖아요. 그럴 때 행사할 때 보면 간부들도 서서 끄끄끄 하죠,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잖아요. 육성으로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일과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도 군대 있을 때 경험인데 6시에 일어나거든요. 네. 아침 새벽 6시? 네. 이게 북한군에서는 이 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면서요. 네, 그렇죠. 우선 기상 시간이 북한군은 규정돼 있어요. 5시 40분. 아, 그래요? 여름에 5시 40분, 겨울에 6시 40분 이렇게. 우리나라는 6시거든요. 예. 아, 여기가 그래요? 여기가 6시에서. 북한군은 규정돼 있어요. 5시 40분 정군이 통일돼 있거든요. 남한군은 뭐 군사 보안은 아니고 6시에 일어나고요. 예. 자는 시간은 10시. 밤. 아니에요. 북한군은 밤에 자는 것도 9시 40분, 10시 40분 이러거든요. 여름에 9시 40분. 그 썸머타임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그렇구나.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 기상 시간부터 틀리잖아요. 그러네. 뭐야, 이거 어쩌라고. 그리고 기상하면 꼭 아침 운동해요. 대학생들도 같아. 일반 대학생들도. 기숙사에서 사는 사람은 기상하게 되면 아침 운동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간첩 키우는 학교잖아요. 그런데 아침 운동 시간도 없어. 그러네. 지금 일어나서 기상하고 청소하고 세면하고 아침 식사하고 아침 독보하고 오전 강의하고 점심 먹어요. 운동 시간이 없네. 예. 없어요. 제가 사회 나왔을 때 탈북자들 지금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특별하게 양성된 분들도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때 다 선발돼서 나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게 되면 대학교 이상 된 사람들은 이렇게 특수 뭐 간첩이라든가 뭐 정치대학이라든가 이런데 잘 선발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무장을 해가지고 해외를 파견하거나 또는 이렇게 양성을 한다고 말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얘기는. 근데 제가 북한에서 살 때도 초등학교에서 그 김일성 뭐 정치 뭐 훈련소라든가 이런 데 꼽혀가는 친구들은 간간히 본 적은 있는데 대학교 들어서 뭐 꼽혀간다는 거는 사실은 북한에서는 뭐 시집오가라든가 뭐 이렇게 예술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가끔 여자들을 뽑아가는 건 많이 듣고 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의심되는 게 이분 같은 거는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에 갔다가 어떻게 보기에는 거기 또 전에 또 예술 분야에 또 있었다가 그리고 또 외대로 또 갔다가 이런 사람이 꼽혀가는 률이 과연 나이가 어느 정도 찬 사람을 데려다가 교육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칼 폭발 사건 같은 건 이렇게 북한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같은 건 엄연하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큰 사건인데 과연 정말 그 어릴 때부터 양성한 사람들도 북한의 간첩 양성한 사람들은 뭐 5개 나라 국어 같은 거는 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 기본적으로 습득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보면서도 이게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맞아요. 이게 예.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네요. 예. 생각해 보면은 예. 김현희 말처럼 하면 그냥 엘리트잖아요. 예. 그런 사람을 굳이 뽑아다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양성해서 전문 간첩으로 또는 이렇게 뭐 전문 일꾼을 양성한 사람들이 굉장히 북한에 많을 거예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굳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분을 왜 북한에서 굳이 이분을 선택을 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굳이 그런 공작을 할 이유면 예. 이쁠 필요도 없잖아요. 절대로 필요 없죠. 그렇지. 이게 얼굴이 이렇게 튀거나 이런 사람을 네. 절대로 안 뽑죠. 네. 그러니까 그 일반인들 속에 묻혀가지고 잘 튀지 않고 잘 보이지 않고 그런 사람이어야 되고 맞아요. 더군다나 제가 전반적으로 이 사건을 보면서 이분들이 충분히 폭파한 다음에 도망가야 되고 자살해야 되고 뭔가를 증거를 인멸하고 이런 시간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게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 있을 때. 근데 일부러 잡혀. 근데 왜 잡히고 왜 그지 경찰서에 가서 도약을 먹고 이런 것들이 왜냐면 그 시간이 너무 충분하게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대상한 사람만 찾아갔을 때 바로 액션을 취하면 돼요. 그때 바로 도망가도 되고. 한 3박 4일이죠. 그게 예. 있었던 게. 그러니까 마차님 그런 얘기 하고 싶죠. 나는 공작원으로 못 뽑히겠네요. 그러고 말하고 싶죠. 자, 어쨌든 간에 좀 빨리 진행할게요. 시간이 예, 없어요. 점심 식사 및 휴식 시간이 3시간이나 되는데 정말 좋은데요. 네. 1시부터 뭐 4시까지. 예. 놀타리 놀기니까 그냥 노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한국은 점심시간 1시간이에요. 이거 무슨 훈련, 간첩훈련 시키는데, 무슨, 최도 알가야잖아요. 예? 그런데 무슨 3시간씩 밥 먹고 놀게 하고, 낮잠 푹 자게 하고, 살찌우자고 하는 짓이, 이거는. 그리고 훈련시켜요. 이런 것도 있어요. 공작원 훈련 등이 비밀에 속할 건데, 일기를 쓰라고. 네. 그러니까 일과표에, 예. 일과표에 일기 쓰는 시간이 있어요. 좀 일과표에. 그렇고. 그 다음에, 공작원 훈련생이 뭘 하냐면은, 하루 종일 화구에 붙어 앉아서 석탄과 씨름을 할 때도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못 사는 나라라도 공작원 정도 되면 이런 정도는 다 뒤를 봐주면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죠. 공작원 그 간첩 양성하면서 학구간에 가서 불이나 떼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아까 그 문 열어주신 식모도 마찬가지예요. 네. 식모를 따로 두면서도 자체로 불을 피우고 있어. 네, 그렇죠. 식모는 뭐 하시는데 대학 공부를 시키면서 화구칸에 불이나 지피게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강의실에 가는 차림새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마차님. 강의실에 갈 때 군복 차림에 마스크와 색안경을 쓰고 우산을 펴들어 안면 위장을 철저히 하고 출발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마스크 쓰고 색안경 쓰고 우산 쓰고 한다는 건 누구의 미행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 같이 그 안에서 어차피 똑같은 네, 사람들이 똑같은 다 얼굴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위에부와 철저히 격리됐다면서. 어처구니가 근데 진짜. 그리고 또 색안경 쓰고 그다음에 무슨 마스크 끼고 뭐 우산 펴들고 이렇게 하면 더 편해요. 이건 코미디다 진짜. 우리 길거리 네. 걸어가다가 마스크 쓰고 색안경 끼고 있으면은 쟤 뭐지? 혹시 연예인인가 하고 보게 돼. 더 웃기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당시 안기부에 관련해가지고 어떤 기록 목록인가 봐요. 거기에 보면은 뭐 수사 보고 기록들 목록에 서류 목록에
폭파용 트랜지스타 라디오 관계 뭐 등등 쭉 있어요. 진술서도 있고 있는데 재밌는 게 저는 금방 발견했거든요. 수사 보고라고 하는 난에 노동당증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노동당증이 없어서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 기록이 노동당증이 없으면 안 되죠. 아, 진짜.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 국정원에서 조사받을 때도 당증에 대해서 굉장히 저한테 강조를 했어요. 난 입당한 적이 없는데 당증을 물어보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당증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당증이 아니냐? 당증 번호 당증 적으라고? 구려보라고. 근데 노동당 아니었는데도. 아니 그 당증 청년동맹증은 내가 그릴 수가 있어요. 받아본 적이니까 모르거든요. 계속 얘기를 해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 샘플 같은 것도 보기도 하고. 당증 왜냐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가상으로 김연희가 간첩이다 하게 되면 누구 봐도 당원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당증은 항상 몸에 간직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당증이 없이 그리고 그림도 지난주에 우리 봤을 때 잘 맞지도 않고. 모든 거 다 제쳐놓고라도 간첩이자면 당원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 필수로 있어야 되는 증거니까 그래 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짜맞추기다 뭐 이렇게 네.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압수 목록을 보니까요. 뭐 헤어 젤, 화장품 백, 비누 뭐 이런 게 쭉 있는데 네. 정말 재밌는 거는 독약 앰플이 한 점이 압수 목록에 그 독약 앰플을 사실 그때 그런 거 아니었어요? 다 깼어요. 독약 앰플 먹고 자살을 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남자는 네. 죽었고 네. 김현희는 살아난 거다 이런 네. 거네요. 그러니까 근데- 독약 앰플, 그러니까 담배 그 필터에 암필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암플 2개였어요. 그래서 김승일이하고 자기가 하나씩 가지고 그 깨물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다 썼으면 없어야 되죠. 독약 그러니까, 암플이. 그런데 이게 압수 목록이 어떻게 독약 암플이 또 하나 있는 거 아니죠? 그것도 좀 이해 안 되고 그 다음에 김현희 압수 목록에 보니까 탑승자 명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항공사 직원도 아니고 탑승자 명단을 어떻게 가져요? 탑승자 명단이라는 거는 승객이 타야만 그 명단이 있는 거잖아요. 예. 승객이 타서 비행기 출발해야만 예. 출발한 이후에 명단인데 그러니까 김현희는 이미 전에 이 탑승자 명단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소리죠. 이거는 그러면 대한항공에서 도와주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러죠. 거잖아요. 대한항공이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요, 진짜. 예. 아, 그러니까 누구를 특별하게 뭐 특정해서 암살할 목적이 아니라면 네. 어차피 비행기 통째로 날려버리는 건데 탑승자 명단이 왜 필요하며 필요도 없죠, 그게. 그걸 또 김현희 같은 보통 일반인 이걸 어떻게 구하냐고요. 예. 정말 이해 안 되네요. 그 비행기가 목적이었다면 비행기를 폭발하지 그 안에 사람까지 뭐 특정인이 없잖아요. 좀 이상하네. 그렇죠. 좀 많이 이상하고요. 네. 다음에 호텔 예약카드라는 게 또 있었다는데 예.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건이 있은 거는 87년도잖아요. 예. 사건이 있은 거는. 그런데 84년도 9월 20일 날에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숙박한 기록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시청 앞에 있는 그 큰 호텔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숙박업소에서 전사는 안 됐을 당시였으니까 그러니까 예약 카드는 주식계약이 호텔에 체크인하면 바로 폐기됐대요. 그런데 4년 후에 국정원이 어떻게 가지고 있었냐? 네, 요청을 했을 때도 그때까지 줄 정도로 이걸 보관을 하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김승희는 일종의 고정가첩을 만들려다 보니까 네. 한국에서 행적이 필요했는데 네. 존재하지도 않을 예약카드를 찾았다고 지금 그렇죠. 거짓으로 지금 발표한 그러니까 거네요. 이때 당시부터 84년 당시부터 관리했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김승일이는. 예. 그리고 실제로 여기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1984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그리고 예약카드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있고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폭약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어렵네. 다 한자로 쓰여 있는데 제가 한자를 좀 많이 아는 편인데도 폭발물 위장용 위장용 라디오. 라디오의 형태 및 뭐라고 썼냐 이렇게 갈겼으면 내가 어떻게 읽니 이거. 그렇다 치고 파나소닉 라디오에다가 폭발물을 집어넣었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 실제로 보면은 여기에 350g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신부님께서 신성국 신부님께서 그때 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냥 밀가루를 350g을 넣어보셨. 아 근데 그렇죠, 그렇죠. 밀가루를 안 내도 그렇죠. 이 척 보기에도 네. 이 안에 350g이 그 어떤 것도 안 들어갈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손바닥만 한 정말 구형 라디오, 예. 파나소닉 라디오거든요. 예. 전지약 3개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요 칸에 어떻게 350g이 들어가?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예. 그리고 또 라디오를 켰다 하거든요. 공항에서 그럼 작동이 돼야 되는. 안내원한테다 그 안에 있는 건전지를 뽑아서 버렸기 때문에 그걸 다시 주워서 김승일이가 이게 라디오다 하고 켜서 라디오 나오는 걸 들려줬대요. 그러면 이 안에 그대로 다 그 부품이 다 살아있는 거잖아요.
어디다 했다. 폭약이 들어갈 공간이 없고. 네, 폭약이 들어갈 공간이 없고 언제 여기다 다시 해요? 이게 윤봉길 의사도 아니고 말이야. 윤봉길 의사 혹시 아세요? 예, 알죠. 예. 윤봉길 의사는 도시락에다 폭탄을 채워 던졌습니다. 도시락에 밥이 안 들어가 있었죠. 폭약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네, 똑같은 원리라고 네. 보시면 되죠. 정말 재밌는 사람들이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두 분이 봐도 김현희 씨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지 않아요? 북한 출신 아니다. 아닙니다. 예. 두 분이 생각하기에는 김현희는 제 생각처럼 중국 동포 중에 한 사람이 선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제 생각 그런데.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포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일본 쪽이요? 중국 쪽이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잘 헷갈려서 아. 그랬을 가능성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김현희 씨가 또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저는 그게 김현희의 생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어떤 세력이 계속 김현희를 추동하고 있잖아요. 네, 조선일보가. 그러면서 TV조선. 올림픽이 뭔가 좀 불안한 가운데 아슬아슬하게 끝나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다시 30년 만에 김현희를 꺼내가지고 또 써먹고 있는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분노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88 올림픽을 평화의 도구로 쓰기 위해 남과 북이 공동 개최하려고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거의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몰랐습니다. 예.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될도록 지금 아직까지도 조선일보 등의 이런 그 수구 매체들은 김현희를 이용해서 뭔가 불안한 정세를 만들려고 김현희 말 처음에도 그랬지 너무 이상하잖아요. 지금 최근에 한 말도 보면 그게 그 올림픽 공동 개최를 위해서 북한은 85년 이후에 평양시 통일거리, 강북거리, 안골 이게 다 그 이후에 건설한 거거든요. 우리가 내 중학교 다닐 때예요. 그때는 지원도 많이 하고 했거든요. 그때. 어쨌건요. 설날 특집으로 최근에 일어난 이야기, 북한의 이야기, 북한의 설 등등 알아봤고요. 김현희 씨가 얼만큼 저는 가짜로 단정 짓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가짜로 의심받을 만한 충분한 정황들이 수백 가지가 있다면 본인 자신이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이 저는 A라고 생각합니다. 쓸데없이 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으면 본인이 의심받는 것들을 직접 해명하는 것이 맞는데 어떤 의혹을 제기해도 몰라 난 못 들었어.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는 마치 로봇 같은 그런 한 인간을 보면서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지 역사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지 한번 물어볼 수밖에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김현희라는 존재를 이용해서 평화올림픽을 불안하고 위험한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책동들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축하합니다. 새해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삼지훈 간현악단 단장 현성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을 바라는 절절한 마음들이 이렇게 하나로 흐르고 또 화해를 바라는 뜨거운 심장들이 이렇게 하나로 넙뛰는 뜻깊은 공연장의 무대막이 오래오래 닫혀지지 말고 이 밤이 새도록 통일의 노래가 울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이번에 두 번이나 걸쳐서 분단의 선을 넘어서 여기 남측으로 왔습니다. 오가면서 보니까 너무도 지척인 평양과 서울인데 너무도 먼 곳에 온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통일의 그날이 우리 북과 남의 거리만큼이나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민족인 염원대로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꿈을 소중히 안아봅니다. 이해 겨울은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그리 춥지 않은 아주 따뜻한 겨울입니다. 통일의 열기와 통일의 꿈을 안고 있어서인 모양입니다. 우리 온 민족이 함께하고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화해와 단합의 합창소리에 저희 작은 목소리도
이렇게 조금 합치고 싶어서 오늘 노래 한 곡 부르려고 이렇게 무대로 나왔습니다. 앞서서 이제 우리 가수 동무들이 노래를 아주 잘 불렀습니다. 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기 강릉에 와서 먹감기를 좀 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으시다시피 목 상태가 지금 좋지 못합니다. 그래도 제 체면을 봐서, 단장인 제 체면을 봐서 앞선 가수들보다 조금 더 크게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양에서도 다 들리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조국이다. 한라산도 독도도 내 조국이다. 백두와 한라가 서로 손을 잡으며 삼천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